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마지막 방송을 오늘 올려야겠네요. 금리가 발표가 돼서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 가중평균금리가 대출금리 평균, 말도 잘 안 나오네. 네, 그 발표가 돼가지고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신용대출금리는 좀 떨어졌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랑 요게 올라서 그게 금액이 크니까 가중평균으로 하니까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뭐 연합뉴스, 뭐 KBS 여러 군데 제가 기사를 갖고 왔어요. 금리공포 현실화, 가계대출금리 9년 4개월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 폭락세 가속화될 것이다.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작년 10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실거래가는. 호가는 계속해서 올려서 그렇지, 그 주둥이 효과, 아가리 효과 해가지고 팔 생각도 없으면서 몇 억씩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는 계속 작년 10월부터 11월도 빠지고 12월도 빠지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다고. 지금 와서 뭐 빠진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오해예요. 제가 실제 국토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연합뉴스 기사고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셨어요. 물 아니라 블랙 커피 마셨어요. 스위트 블랙 아메리카노. 머니에스 기사입니다. 금리 공포 현실화, 7월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5% 육박, 9년 4개월 만에 최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비슷한 기사예요. 대신 데이터 때문에 KBS에서 7월 은행 가정대출 평균 금리 4.52%, 9년 4개월 만에 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잠깐만요. 요거를 안 해놨나? 했는데. 네, 됐네요. 여기 보면은 가계대출이 있죠. 가계대출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소항목이 빠졌네. 주택담보대출이랑 여 가계대출 안에 저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이 있는데 그걸 왜 빼왔지? 여기 데이터가 없죠. 신용대출 금리가 여기 빠졌네.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가계대출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데이터 빠졌네. 요 다음 차트에는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나올 거예요. 자, 뉴시스 기사. 가계대출 평균금리 4.52%, 9년 4개월로 최고. 자, 평균이 4.52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3%에 받는 사람도 있고, 신용도 좋고, 돈 잘 보고, 이런 여유 있는 사람은 뭐 3%대도 있을 거고,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금리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6%, 7%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평균이 4.52니까, 요 4.52 하면, 별거 안 높은데, 이제, 요거는 평균이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취약차주들은 전부 금리가 다 후반대일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오네. 신용대출금리 5.9% 이제 하락했어요. 이거 하락했어요. 신용대출금리는 하락했어요. 워낙 높았거든. 주담대는 9년 6개월 만에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신용대출은 보통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러잖아요. 근데 주택, 아파트 살 때 대출은 뭐 3억, 4억, 5억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담화가 틀려, 담화가. 크기가 달라. 그러니까 신용대출금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밑에 있는 게 올라오니까 평균을 위로 올린다고. 어쨌든 예대금리 재량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6%에서 5.9%까지 떨어졌죠? 일반 신용대출.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4.16이죠. 자, 이거를 평균을 내면 우리는 5.9랑 4.1이랑 평균을 내면 대충 한 5%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왜? 얘가 담화가 크거든. 가계대출 금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얘는 몇 억 단위고, 일반 신용대출은 여러분들 신용으로만 5천만 원 1억 안 빌려주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면 되지. 물론 이제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한 1억까지 해줄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자, 제가 매일 금리 할 때마다 갖고 나오는 게 요 얘기죠, 요 얘기. 자, 여기서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때고, 밑에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래프를 위아래를 겹쳐놨어요. 98년 IMF 때부터 8년 6개월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8년
10개월인가 올랐어요. 8년 9개월 올랐네. 한 3, 4개월 정도 요번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둘 다 8년 몇 개월 오른 거야. 근데 이 오를 때 시중 금리가 초저금리로 계속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아파트는 신나서 유동성 공급되니까 올랐지. 그런데 어느 순간 5.1%를 딱 찍고 나서 금리가 오르네. 그러면은 아파트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오르네. 오르던 거 계속 오르는 거예요. 왜? 초저금리에서 조금 올라봤자 아파트 올라가는 데는 부담 없어. 아파트 대출 갚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올라버리면 얘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누적이 돼가지고 한 번 올랐을 때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계속 누적이 되면은 이제 매달 내야 되는 금리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변동금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2년을 그러니까 2년 안쪽에 무너지더라. 이거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가 바닥을 치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한 2년 가까이 오르면 아파트가 꺾이더라. 처음에는 같이 올라.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아파트가 2.3, 그러니까 금리가 2.3%, 2% 초반까지 떨어졌었어요. 초저금리로.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 근데 2.3%의 바닥을 찍고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도 아파트는 올라. 왜? 별 부담 안 되거든. 야, 2.5에서 3% 돼봤자 뭐 부담 안 돼. 문제는 뭐 이게 4% 5%가 돼봐. 계속 올라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상투를 치고 그래도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 기사 요거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1년 3개월 15개월 후에 집값이 하락하더라. 금리 상승 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자, 여러분들 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에 이게 잘못 분석한 게, 여러분들 작년 8월에 기준금리 처음으로 올렸죠. 이제 시작했죠. 금리 인상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상투는 작년 10월이에요. 두 달 있다가 상투 쳤어. 두 달 있다가.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12개월에서 15개월 뒤 집값이 하락했다고. 여기서 집값 하락한 거는 뭐냐면요, 주둥이 효과가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아가리 효과. 실거래가는 작년 10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니까. 그건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국토부랑 국토연구원이랑 다른 데인가? 하여튼 국토연구원에서는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 게 작년 8월 달에 금리 올리기 시작해갖고 1년에서 12개월에서 15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이다. 내가 맞췄지? 나 잘났지? 이 얘기예요. 근데 틀렸어 이놈아. 분명히 작년 10월 상투치고 1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고서 두 달 있다 아파트가 꺾였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분석하는 거는 시중은행 금리야. 시중은행 금리는요, 아까 보셨듯이 진작부터 바닥 쳤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년 8월부터 올라갔다니까. 작년 8월 달에 금리 올리기 시작했죠. 작년 8월 달, 여기 8월 달이잖아. 근데 1년 전에 이미 시중은행 금리는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었다고. 근데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자 내고 막 이러는데 기준금리 갖고 내요? 상관없죠? 은행에서 내라는 대로 내잖아. 코픽스 금리. 근데 기준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금리는 막 올리고 있었다고. 코픽스 금리가 막 올라가가지고 코피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에서도 잘못하는 게, 왜 금리랑 주택가격이랑 비교를 하면서 왜 주둥이 효과 갖고 하냐고. 노도강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상투치고 한 달 먼저 상투쳤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보다. 주구장창. 여러분들 노도강 이런 데는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뉴스에서 나온 거. 근데 KB나 부동산원은 계속 오른다며, 주간 단위로. 그거는 매도 호가, 집주인들이 내놓는 가격을 조사한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를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아파트 값을 측정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확한 진짜 아파트 값은 뭐예요? 실거래가잖아요. 실거래가. 코스피 같이 주식 지수는 거래소에서 딱 발표를 해. 근데 그건 누가 딴지를 걸 수도 없어. 딱 그거 한 가지야. 근데 아파트 뭐 주택 이런 가격은 누가 조사하든지 간에 다 달라. 왜? 실거래가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KB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출근해갖고 월요일날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걸 취합을 해갖고 목요일날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실거래가로 거기다 입력을 할까? 아니죠. 집주인들이 내놓은 가격을 하죠. 집주인들은 몇 억씩 올려서 내놓죠. 그나마 부동산원은 그나마 실거래가도 좀 감안을 하는데 그것도 조사원이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조사를 한다고. 근데 문제는 조사를 할 때 어떤 걸 조사를 하냐면 살려는 사람한테 당신 이 가격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집 주인한테 당신 이거 얼마에 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 실거래가 한두 건 이렇게 낮게 거래된 거는 그거 자전거래야.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뭐 지인 간의 거래. 뭐 실수거래,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증여거래 막 이런 게 그 왜곡을 시킨다고. 근데 국토부에서 그 조사하는 실거래가는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계약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거를 맞추려고 KB도 주간 단위로 조사하고 부동산원도 조사하고 부동산 114도 조사하고 엘리엇도 조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로 조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가 학원에 가서 맨날 시험을 보는데 맨날 그 탑이야, 탑. 그런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거나 학원에서 시험 보거나 그러면 엄청 점수가 잘 나와. 그러면 얘는 이 학교는 자동으로 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실제로 딱 가서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실제 시험을 딱 봤는데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네. 그거는 모의고사나 학원에서 평가하는 시험이 잘못된 거라니까. 애의 실력을 잘못 평가한 거야. 애의 실력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애가 진짜 수능 보면 점수 갖고 그 입학 당락을 따지지, 모의고사를 전국에서 내가 3번이나 1등 했어. 이거 갖고 안 해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아파트를 팔 때, 계약서를 쓸 때, KB 호가대로 못 팔어. 부동산원 가격대로 못 팔어. 그냥 계약서 쓰는 대로 쓰는 거야.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부터 이미 계약서상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1년 내내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맨날 요거 아침마다 실거래가 조사를 해갖고 발표하잖아요, 이거. 자, 문제는 얘가 나중에 금리가 빠지잖아요? 빠져도 아파트는 계속 빠져. 왜? 사이클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은요, 금리를 아무리 낮추고 아무리 부양책을 내놔도,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부양책 내는 거 아시죠? 그때 아파트 값이 올랐나요? 몇 달 오르다가 더 폭락했죠. 음마아파트 40% 빠지고 목동아파트 44% 빠지고 용인수지 같은 경우는 60% 빠지고 그랬단 말이야. 대형평수 같은 경우가 15년 지난 최근에나 그 본전을 회복했다니까. 근데 그분은 엄청 손해야. 왜?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잖아. 금리가 올랐잖아. 대출을 이자를 그만큼 많이 냈단 말고 세금도 많이 냈단 말이야. 보유세 같은 거. 그래서 물가를 금리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물가를 반영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 80년대 초반까지는 요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거든요. 여기 50년부터예요.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로그 차트예요. 자, 20년부터 그동안에 하락하던 미국도 그렇고 고점이 낮아지던 그 기준금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하죠. 이게 40년 만에 판때기가 뒤집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보면, 그래서 80년 동안 딱 보면은 우리나라도 서울 아파트 60년 차트를 보시면 금리가 80년 초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지구장창 빠지고 있다고. 회사채든 국고채든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든 뭐든지 간에.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오르죠? 왜? 40년 사이클이 바뀌었다니까. 80년이 고점이었고 2020년이 바닥이었어. 정확히 40년이란 말이에요. 요 40년 사이클은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죠, 여기서. 자, 미국의 300년의 영국 미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대전하던 1940년이 금리가 바닥이었고 1.98%였어요. 40년 동안 금리가 오르더니 1981년 9월 달에는 15.84예요. 생각해 보세요. 1.98이 15.84예요. 거의 6배 오른 거죠? 거의 6배네, 진짜.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최근 몇 년 전까지, 코로나 때까지 0.318까지 빠졌죠. 40년 동안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오르죠. 0.38이 3.3% 넘었잖아. 10배가 오른 거야, 10배야. 2, 3년 만에, 2년 만에.
이게 사이클이 중요한 거라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40년 동안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도 폭락하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한 이유가 세계 금리 사이클에 40년 사이클에 걸려들었다는 거니까. 이건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진하게 보려고 연하다 진하다 맨날 이거 그동안 많이 했었죠. 연하다 진하다. 분홍색 진한 게 미국 국채 10년물이에요 40년 오르고 40년 빠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오른다고. 앞으로 30몇 년을 더 올라요, 금리가. 물론 중간에 한 3년 올랐으면 2년 동안 또 박살 났다가 또 다시 5년 올랐다가 또 2년 빠졌다. 그렇게 빠지겠지. 오르겠지. 왜? 빠질 때도 그렇게 빠졌어. 매일매일 빠진 게 아니에요. 2년 빠졌다가 1년 반등했다가 3년 빠졌다가 또 1년 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추렁추렁 했다고. 앞으로 오를 때도 그럴 거야. 맨날 오르는 게 아니고 이 30 몇 개월 동안 연속으로 오르고 이런 거 아니라고. 중간에 몇 달 빠졌다가 오르기도 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추세적으로. 이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잠깐 볼게요. 2020년 그 코로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요 빨간 게 변동금리 비중과 고정금리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고정금리로 받았고 대출을 받을 때 누구는 고정금리로 받고 누구는 변동금리로 받았잖아요. 문제는 고정금리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금리가 막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도 코픽스 금리가 올라도 변동금리는 맨날 문자가 오잖아요. 코픽스 금리가 상승해서 대출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몇 점 몇 프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죠. 그게 다 그 문자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요 반반이야. 반반 치킨. 10명 중에 5명은 고정금리로 받고 5명은 대출 변동금리로 받고 이렇게 반반 정도였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급격하게 올리면 누가 타격받냐면 10명 중에 5명 정도가 타격을 받는다고. 한 5명 정도는 그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82%까지 올랐어. 82%까지. 초저금리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비싸면 대출을 조금만 받는데, 금리가 싸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 근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 한 0.5에서 1% 정도 높을걸요? 모르겠어, 어느 정도인지는. 하여튼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금리가 싼 걸 받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변동금리를 받는다고. 그래서 84%까지 올라간 거예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변동금리를 받았어. 그러니까 전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5명만 안절부절이고 5명은 안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2명만 안전하고 8명이 안절부절이라니까. 이자 갚다가 큰일 나가. 놀러도 못 가고 학원도 3개에서 2개 줄이고 치킨도 1인 1닭이었는데 이제 4인 1닭으로 바뀌고 이런다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최근까지 업데이트한 거예요. 자, 금리 때문에, 미국 40년 사이클 때문에 그럽니다. 요 자료는 다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지금 이거 멤버십 방송 아닌데도 제가 공개를 하잖아요.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그 금리를 뚝 떨어뜨렸어요. 여기서 2019년 7월 달에 금리를 뚝 떨어뜨렸어요. 초저금리로. 그러니까 20, 30대가 LTI 소득 대비 부채가 확 늘었어요. 금리를 뚝 떨어뜨리니까 대출을 왕창 받은 거야. 그걸로 아파트를 막 쫓아가면서 사는 거지. 연끌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금리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값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매매 비중에서 원래는 20, 30대가 30%밖에 안 됐어. 40, 50대가 50%, 60%였어. 근데 40, 50대가 비중이 떨어지고 20, 30대가 확 올라갔네? 역전이 돼버렸네? 왜? 10년, 20년 있다가 사야 될 사람들이 돈을 땡겨갖고 막 20, 30대에 사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게, 나중에 사야 될 사람이 돈을 땡겨서 미리 연끌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거래가 많이 됐지. 작년, 재작년에 거래 폭발했잖아요. 10,000건, 15,000건 됐잖아. 근데 지금은 1,000건이 안 돼. 왜?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이미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뒷배가 없어진 거야. 아파트가 폭락하면 누군가 아우 싸네 하고 사줘야 되는데, 어우 싸네 사고 하면서 살 사람들이 없다니까. 왜? 이미 사가지고 그 사람이 물려있는데 어떻게 사? 다주택자는 세금 때문에 못 사는 거고, 투기 세력도 이제
투기 세력도 금리가 떨어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희망이 생겨야지 투기를 하지. 이렇게 폭락하는데 뭐 남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법인이 개인한테 아파트를 그동안 샀었는데 존행 팔고 있잖아요. 존행 이거 강남 3구에 법인이 개인한테 매수하고 매도한 걸 누적을 한 거예요. 큰일이라니까. 지금 주택 그러니까 20, 30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매매 비중이 40, 50대 떨어지는 때 20, 30대가 확 늘었죠. 아파트 그렇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왜?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 대출을 엄청 받은 거야.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지금 근데 문제는 아파트 값이라도 산 가격에서 안 빠지거나 올라주면은 뭐 금리 이자 비싼 거 뭐 내도 되지. 근데 문제는 이자는 이자대로 점점 더 많이 내야 돼. 변동금리라서.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20만 원 내던 거 50만 원 내고 막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보통 150만 원 내다가 300만 원 내고 막 400만 원 내고 이런다고. 미국이 양털깎기 하는데 전 세계 금리가 다 올라가는데 그 가장 취약한 게 우리나라의 그 영끌족들일 것 같아 지금.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아침에 실거래가 방송한 거 지금 매일매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요 계속 빠져. 계속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다음에 계속 빠져요. 여기 보시면 왼쪽 서울 25개구도 계속 빠져. 계속 노도강이 제일 먼저 빠져. 꽂히셨어. 8월 9월 달 대부분이 10월 달이에요. 물론 서초구는 잘 오르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좀 꺾였고, 용산구는 솔직히 아직 안 꺾였어. 강남구는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특히 수도권 있죠. 그 뭐 GTX 해갖고 뭐 이왕 이쪽 여기 뭐 안양 평촌 같은데, 그 다음에 뭐 그 수원 광교 같은데 막 폭락하잖아. 용인수지 같은 데도 폭락하고. 이제는 일기신도지. 일산도 빠지고 성남 분당도 빠지고 안양 평전도 일기신도시네. 부천 중동도 일기신도시고, 군포 3번도 일기신도시고, 전부 다 폭락한다고 지금. 이 아파트들이 고가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는 대출 없이 사잖아. 15억 이상은. 근데 여기는 보통 한 5억에서 15억, 보통 한 6, 7억에서 한 10억 그 사이가 제일 많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4억, 5억 연끌해가지고 사기 딱 쫓다 왔다고. 문제는 몇 달 오르면 뭐 하냐고. 아파트 평균 보유기간이 7.8년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보유기간이. 보통 7, 8년 있다가 판다고. 30년 대출을 받았지만 7, 8년 있다 갚아요. 왜? 아파트를 팔아서. 근데 전국적인 주택은 11년인가 그래. 11년. 아유, 우리 할머니 30년 동안 안 팔던데? 그렇게 3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3년 만에 파는 사람도 있고, 그걸 평균 내니까 서울 아파트는 7.8년이고 전국 주택 빌라까지 거기는 11년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5개월 6개월 1년 오르면 뭐하냐고. 내가 평균적으로 파는 6년 7년 있다가 아파트 값이 폭락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 사이에 6년 동안 5년이라면 60번 이자를 내야 돼. 거기다 살 때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복비 내고, 갖고 있을 때 보유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샀을 때 들어갈 비용이 거기다 보태지니까. 그래서 물가를 감안한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거 아침마다 방송하는 거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자주 봐주세요. 자, 25년 동안에 거래가 줄면서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 떨어진 거 보세요. 아파트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도 같이 빠져요. 제가 조사하는 것도 빠지고 같이 10월 달에 상투야.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 폭락하는 거 보이죠 지금? 살 사람이 없어 지금. 부동산 폐업하는 거 많이 보이죠?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 자, 저는 제가 책을 쓸 때 4월 달 정도면은 고점 치고서 서서히 빠질 거라고 그랬는데 서서히 계속 올랐어. 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상투를 칠 줄 알았는데 이게 8년 한 1, 2개월 정도, 8년 2개월 정도면 상투라고 그랬는데 몇 달 더 올랐어. 왜? 35년 동안 오르는 장에 몇 달 더 오르면 무슨 상관 있어. 어차피 8년 동안 52%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저는 해피해요. 저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곧버스, 달러 이런 걸 투자를 하고 있거든. 전세 살면서 무주택자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해. 왜?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뉴스가 나와도 저는 오히려 속으로 여유가 있어. 근데 지금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산 사람들, 난 5천만 원 이런 먹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본전됐네? 좀 있어봐세요. 한 2년 있어봐, 3년 있어봐. 몇 억이 떨어져 있지. 귀가 얇아가지고 투기 폭동론자들, 유튜버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홀라당 사가지고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아니 자기 돈만 있었으면은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고 10분의 1 토막이 나고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어차피 계속 살 건데 거주 만족도라는 게 있으면서 거기서 가치를 얻는 건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파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실거주도 있지만 투기적인 마음도 상당히 많다고요. 근데 그게 거꾸로 가는 걸 왜 생각 못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그런 사이클이 있었다니까. 이거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 IMF 때까지 폭락한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버블세 한번 많이 들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버블세 한번 터지고 나서 2013년까지 폭락한 거. 이때 음마 아파트가 42% 빠졌다니까. 목동 아파트가 44% 빠졌다니까. 당시에 1년차 신축이었던 도곡 렉슬도 44% 빠졌어요. 용인수지의 대형 평생 같은 경우는 60% 빠졌어요. 최근에 해보겠다고, 최근에. 근데 문제는 이번에 하락 파동은요,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할게요, 뒤에서. 지금 추세가 다 들어맞아요. 실거래가 지수, 실질 지수로 다 계산을 하면 작년 10월 달에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든 다음에 빠지고 있다니까. 지금은 서서히 빠지죠? 시간이 지나봐요. 이제 거래가 투매가 나온다고. 지금이라도 파는 거 제가 볼 땐 빨리 파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 있어 봐봐. 아유, 그 당시에 빠진 지 몇 달 안 됐을 때 파는 건데. 자,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지금까지의 조정은 직전 노태우 상승에 대한 김영삼 조정이고요. 노무현 상승에 대한 이명박 조정이고요. 문재인 상승에 대한 조정은 없어요. 왜? 끝인데 뭘. 윤석열 조정은 뭐예요? 35년 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3개월, 6개월 좀 더 올라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은요, 1억, 2억 내내도 안 팔려. 집 보러도 안 와. 올라갈 때는요, 정말 내가 부르는 게 값이고 막 이렇게 되더라도 거꾸로 하락할 때는요, 내가 1억을 낮춰도 집 보러 안 온다니까. 왜? 3억 하락할 건데 1억 하락했다고 왜 사? 이렇게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대세가 꺾였다는 거 이제 인식을 했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실거래가가 하락해갖고 계속 하락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KB에서 주간 단위로 이번 주에 올랐다 그러고 저번 주도 올랐다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얇아져가지고 이제 큰일이야, 큰일. 진짜 파동 계산하고서 데자뷰 한 거 너무너무 똑같아요. 1, 2, 3, 4, 5 1, 2, 3, 4, 5 요런 거까지 똑같다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그 다음에 ABC 조정 김영삼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나 똑같아. 파동이. 역사가 반복되더라고. 제가 60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를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그게 알고 보면 경제 통계 분석이죠. 우연히 이렇게 맞았다는 게 아니라 몇 년 정도 오르면 사람들이 사기가 부담이 되고, 다시 또 하락하면 또 바닥이 오면 또 사람들이 또 사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리 이걸 좀 자세히 잠깐 볼게요. 여기를 자세히 볼게요. 요거만 볼게요. 이거 지금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요거거든요. 자, 신용대출 금리가 5.9%로 빠졌어요. 근데 워낙 많이 올랐잖아. 이거 평균이에요, 평균. 어떤 사람은 9%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도 있어요. 평균이 5.9라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제일 낮죠. 금리 중에 가장 낮은 게 주택담보대출금리야. 왜? 주택이 담보가 있잖아. 아니, 아파트보다 담보도 더 좋은 게 어딨어. 아파트는 그냥 경매로 한 60%, 70% 때리면 팔려. 물론 그것도 대세 하락기에 한참 빠질 때는 그 반토막에도 안 팔리지. 자, 4.1%예요. 근데 이거를 평균 낸 가계 대출금리가 4.5%예요. 왜? 근데 얘에 가깝지? 얘는 멀고, 얘는 금액이 5억이라면 얘는 5천만 원이야. 대출 받은 게. 그쵸? 그러니까 가중치가 얘가 더 많지, 얘보다. 그러니까 금리가 다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가까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우리가 퉁쳐서 4.5%라고 그러지만 누군가는 7%, 8%도 있다고, 여기에. 누군가는 2%, 3%도 있고. 1%에 빌려가라 그래도 안 빌려가. 돈 많은 사람들은. 난 집에 돈이 넘쳐나는데 뭐하러 빌려가. 야, 우리 집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금리 공포 현실화, 가계대출 금리 9년 4개월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 폭락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는요, 거래가 되면서 폭락한다고, 좀 있으면. 지금은 거래가 안 되면서 한 건, 두 건 거래되면서 빠지죠? 나중에는 거래가 폭발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폭락하는 아파트가 막 신고가 돼.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요.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도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15년 전이잖아. 16년 전? 그때 잘 보세요. 그때 하우스푸어, 역전세나 깡통전세 났던 거, 2012년, 13년대, 그때 피그스 남유럽 재정위기 나오면서 아파트 폭락했던 거 기억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잘 염두에 두고서 자기 위험관리, 지금 이미 사버린 걸 어떻게 해요? 못 파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채 관리를 잘 계획을 하세요.
나중에 경매를 당한다니까. 일단 우리 엘리엇 멤버십 아니어도 구독자분들은 위험관리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과 함께 부동산도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